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이슈 집중 난타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뜨거운 토론 벌여주시는 동갑내기 철친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피의자 김성수 정신상태 진단을 위해서 어제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3부 그것이 듣고 싶다에서도 이 문제 구체적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오늘 또 이슈 난타쇼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서 변호사님 한번 이 말씀 좀 해주세요. 김 씨가 그러니까 김성주가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고 그랬고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 제출했고 그래서 이제 치료 감호소로 간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변호사 경력이 22년인데요. 예. 저는 이게 한 번도 못 맡아봤고 제가 이게 주위에서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네. 한 이게 최근에 이게 한 3, 4년 사이에 8건 인정된 게 있다는데. 아, 최근에요? 예. 저는 이게 우리 형법 10조를 보면요. 예. 바로 이게 우울증이나 심신장애만 가지고 이게 감경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항상 그 다음에 또 규범적 요소가 추가되는데 바로 이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예. 따라서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범행 시에 의사를 이렇게 결정할 능력이 있고 사물을 이렇게 변별만 할 수 있으면 저렇게 감경해 줄 이유가 없다 보고요. 예. 이번 사건은 제 경험이나 모든 게 판례를 봤을 때 절대로 이게 심신미약으로 네. 감경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얘기 나온 김에 심신상실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심신상실은요. 예. 바로 이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거. 그래서 이게 법에는 형을 면제합니다. 아예 처벌을 못 합니다. 심신상실은. 예. 근데 심신미약은요. 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좀 이게 강도가 좀 약한 거. 좀 이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화된 거. 그래서 이게 감경을 하는데 감경은 이게 원칙은 2분을로 합니다. 바로 이게 10년 이하 같으면 5년 이하. 이게 심신미약이고요. 예. 그러니까 상실하고 미약은 과연 이게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느냐 아니면 이게 조금 없느냐 이 양의 차이에 불과하고 법적 효과는 이게 한계는 완전히 면제고 하나는 이게 감경해주는 2분의 1로 이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심신미약으로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심신미약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상태, 증세, 네. 질환 그건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저는 이게 제가 변호사함에 받은 거는 네. 음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술이 많지 않으니까 판사님이 오히려 봐주려고 뭔가 이게 좀 약간 이게 정상이 안 나쁜데 깎아줄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이게 차라리 술 먹은 걸 많이 해라고 판사가 권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니 무슨 그런 판사가 있어요? 우리 이게 주치 감경이라고. 그렇죠. 이것도 통계 있잖아요. 알코올 사용 장애도 이게 32건 있지만 저는 이게 보통 실무에서는 이게 음주 많지 않은 경우에 깎아주는 옛날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주치 감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거는 그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조현병하고 우울증은 달라요. 조현병은 이게 타인을 공격하는 증상이니까 감경이 돼요. 예.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예. 그러나 이게 우울증은 보통 이게 자해행위. 자살이라든지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이렇게 감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심신미약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심신미약이라고 또는 우울증 이런 걸 내세우는 게 거의 유행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건도 이런 사건 안 맡아봤는지 그게 궁금해요. 서정욱 변호사가. 아마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던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술을 마시고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예. 아니면 술을 마시고 어떤 형사 사건이 네. 발생했다거나 이러면은 술 마신 상태에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다른 변호사한테는 또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주치감경은 그동안 많이 또 인정이 되죠. 네.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심신장애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현병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치매. 그리고 이제 심한 치매.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또 최면 상태 같은 거. 네. 누구를 최면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최면을 건 다음에 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가가지고 하는 거. 이게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음주나 약물 중독, 충동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감경 사유에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좀 더 엄격하게 보느냐 아니면 덜 엄격하게 보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데 과거
이 법원이 특히 이제 판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관대하게 바라봤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심신 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이 한 1,600건보다 조금 더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재판부가 심신 장애로 인정한 경우가 305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울증 때문에 1, 2심까지 다 합쳤을 때 우울증 때문에 감경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기는 해요. 근데 우울증 말고 술에 관해서는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술은 어려운 게요. 바로 이게 형법 10조 3항에 보면 네. 뭐냐면 이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감경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런데 술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만취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주치 강경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선 변호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심신미약. 예. 뭐냐면 이게 원주에서 네. 고등학생이 아마 이게 노파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인 잔혹하게 한 사건인데 이게 어린애가 정신이 좀 이게 병이 있어서 제가 감정받아서 예. 심신미약을 인정한 예가 있는데 예. 처음에 이게 판사가 안 믿어줘요. 그래서 이게 재판할 때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장면이 생생한데 재판할 때 이게 의자 있죠. 의자를 들고 이게 판사한테 던지려고 하니까 그때서 이게 판사가 야, 정신이 이상하구나. 미약을 인정해 준 이런 이게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그때 예. 또 이게 제가 아주 위험한 게 면회를 갔잖아요. 예. 면회를 이렇게 가자마자 딱 앉자마자 볼펜 있죠. 볼펜을 이게 제 눈을 딱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순간 피했는데 정신병 저는 이게 그런 게 이상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사선은 거의 없고요. 예. 국선 변호. 예. 한 번 이게 제가 옛날에 원주에서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야, 그거 어떻게 피하셨어요? 아, 이게 순간을 찌르는데 좀 이게 제가 몸이 날려니까 이게 피한 거고요. 판사도 처음에는 이게 쇼하는 안 믿다가 재판하면서 이게 의자를 들고 판사한테 던지려고 하니 예. 이게 심신미약이다. 이래가지고 해준 예가 있습니다. 변호사면은 그런 일 없고 그냥 고소득 직종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아, 이게 3대 업종이네요. 공사니까요. 예. 보통 이 국선 변호를 아마 얘도 갈 거예요. 누가 사선이 이게 돈 받고 하겠습니까? 이런 변론을.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애매한 경계선에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는 정도하고 네.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정한 경우는 주로 알코올 중독성 어떤 치매 증상이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사물의 분별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까지 갔을 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국민이 분노하느냐면은 2008년도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감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참. 네, 근데 그 사건 같은 반발이 경우에는 굉장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강간, 폭행, 중상해 예.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감경이 됐던 이유는 조두순 씨가 원래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경이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술 먹고 저지른 범죄니까 이거 감경해 줬으니까 예. 이거 너무 관대하게 판단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죠.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또 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마신 술 때문에 나중에 가지고 범죄 저질렀는데 그걸 꼭 감경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감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중에 대부분 모르는데 네. 우리 이게 형법 55조에 보면요. 네. 감경하면 이게 원래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이게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감경하면 사형을 감경하면요. 네. 바로 이게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무기징역을 감경하면요. 예. 10년 이상 50년 이하입니다. 네. 그다음에 5년 이상을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 사람 감경 받아봤자 네. 2년 6개월부터 무기징역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볼 때 감경 안 하고 이게 무기징역 하나 감경하고 나서 이게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우리나라는 이게 유엔에서 지정한 사형 폐지국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을 죽여도 사형은 잘 안 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 어차피 무기징역 하나 또 이게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줘도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시력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조두순 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살인이 없죠. 사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거 감경해주고 주치 감경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징역 12년으로 징역 내려간 12년이 돼 거죠. 예.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은 감경해주고도 30년이거든요. 아. 또 이 감경해도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 법상으로는. 예. 그래서 조두순은 이게 제가 보기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이게 판사가 많이 감경해 준 거고 그런 상황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네.
그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모델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가가지고 또 모델 학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취업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아르바이트 네.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거의 끝나는 날이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날벼락같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같은 공감대 일종의 이 뭐랄까 감정이입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대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법원이 굉장히 관대하게 판단했던 것에 예. 대한 어떤 불신 예.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요즘 취업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잠시 뒤에 그렇죠.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얘기도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갑질에 시달리는 친구가 그 성실하게 일하다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게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 감호소죠. 네, 공주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거기 가도 거기서 이제 전문의가 판정을 하는 거겠죠. 이것저것 다 자세히 봐서. 그러니까 진단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전문의가 7명이 한 달간 이게 판정해도요. 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 또 이게 판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이게 그 의학적인 요소 플러스 그다음에 규범적으로 과연 이게 범행 시에 어떤 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 네네. 이걸 이게 판사가 나중에 또 따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말씀을 김성환 평론가도 하셨고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피해자, 숨진 피해자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치료를 담당했던 그 주치의였어요. 예. 담당의였어요. SNS에 아주 상세하게 그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상황을 묘사를 해서 이게 또 이제 막 여론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사실 그 댓글들 보면은 그 이 의사의 이 상세한 묘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는 법적으로 먼저 보면요. 예. 저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봐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이게 이부 글을요. 제가 이게 읽어보고 마지막 구절을 따왔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게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네. 그럼 이게 왜 글을 썼느냐. 이분이 이게 딱 결론은요. 다만 나는 이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이게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네. 그래서 이게 썼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이게 유족의 보통 이게 범죄가 되려면 유족의 명예훼손이 돼야 되거든요. 예. 바로 이게 사자, 죽은 사람. 예, 예. 근데 이거는 허위 사실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족이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린 거는 허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명예훼손의 유죄가 될 경우의 문제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료법 일단 위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래서 이게 일단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보통 이런 게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묘사하는 게.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예. 죄는 안 되고요. 예. 저는 이게 의료법으로도 이거는 이게 이런 어떤 순수한 금방 제가 읽어드린 네. 이런 이게 의도로 올린 거지 예. 뭔가 이게 환자의 어떤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게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의료법상으로도 처벌 조항은 없고요. 저는 이게 윤리적으로도 이 정도 이게 동기라면 윤리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는 정당화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의료법의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의로 환자의 개인 그 의료 정보를 유출을 했으면 그냥 위반 아닌가요? 그것도 이게 우리 법에는요. 예. 항상 이게 그 어떤 형식적 구성 요건이 있더라도 예.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게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고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바로 우리 형법 정당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무조건 환자 정보 누설한 데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남궁인 교수라고 지금 저희 그 SBS 바로 근처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네.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인데 하여튼 굉장히 분노했고 그 분노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 상규에 맞고 뭐 의도가 나쁘지 않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이 방법이 정당하다 적절한. 그랬으면 이분은 분명히 목적은 정당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의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갸웃갸웃했어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피해자의 어떤 당시에 그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의 모습, 치료하는 과정을 드러내야 꼭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피해자는 살해 의도를 분명히 가졌을 거고 흉기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일단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의사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의사가 본인이 이미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의사는 치료를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는데 이미 거기에 의사로서 판단이 개입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끔찍하게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다. 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는 네. 그런 정보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노출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얘기로만 보면 아까 의료법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의료법 19조에 보면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이긴 그렇긴 하지만 하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신체 정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것까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마지막 고인이 가는 순간에 관한 모습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버리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게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의료법에 그 공개를 못하게 한 취지가 뭡니까? 바로 이게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개가 바로 이게 죽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쁜 겁니까? 훼손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분 의사는 환자의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게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입법 취지나 그 목적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그 목적이 아까처럼 정당하고 방법도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방법도 나름대로 이게 적절하고 따라서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게 의료법의 조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환자 쪽과 관련된 환자의 명예훼손을 한 것도 없고 환자를 돕기 위해서였고 뭐 이렇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이 피의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뭐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사가 이런 잔인한 장면을 묘사함으로 해서 피의자에 대한 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량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물론 이게 피의자도 프라이버시 명예는 있겠죠. 예. 그러나 또 공익적인 처벌이나 여러 가지 형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피의자가 훼손되는 어떤 게 명예하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올림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하고 형량을 해보면 네. 그건 이게 피의자 살인범이 충분히 이게 감수해야 될 그런 이게 침해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분을 만약에 처벌하겠다고 하면 의사 제가 이게 변호 맡으면 저는 무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죽 변호사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니 훌륭한 변호사시니까 제가 이제 그 형법 책을요 한 10권 쓰고 예. 형법 이게 강의를 고시했는데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혹시 뭐 사건 부탁드릴 거 있으면 좀 한번 취임을 아니 얼마 전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폐소한 사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지나치게 어떤 감정이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예.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환자가 어떤 범죄 피의자나 아니면 또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 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장면을 의사는 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본 다른 의사들도 똑같이 마지막 사람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 범행의 어떤 의도성까지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상태까지 이미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검진을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까지 이미 다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유죄인 거예요. 그 의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좀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오래되는 거죠. 서메 전사님이 이 의사 말고 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를 변호하게 된다면은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쪽에 뭐 피해자 변호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저에게 피해자를 변호할 일은 없지만 예. 뭐 저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소신은요. 예. 저에게 의사 행위는 윤리적까지도 예. 어느 정도 정당하고 저는 뭐 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봐요. 알겠습니다. 홍은선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시사전망대에서도 부친을 인터뷰했던 이 부산 음주사고 가해자 잘 아시죠? 이 젊은 청년이 정말 꿈도 크고 성실했던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에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윤창호 씨죠. 음주 사고 가해자가 음주 심신미약을 적용받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이거는 이게 없다고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네. 10조 사망을 읽어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게 그 자기 스스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이게 야기한 거예요. 네, 네, 음주는. 네.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감경이 안 되고 앞으로도 법으로도 그런 판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은선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이 태극기 부대라는 호칭 좀 하지 마라. 왜 똑같은 시위인데 촛불 시위는 혁명이라고 그러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시위는 왜 태극기 부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태극기 혁명이라고 해줄까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칭을 우리가 뭐 예. 특별히 의도를 갖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엄마 부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대에 네. 군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이제 통칭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에는 촛불 집회, 촛불 시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런 촛불 시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 의미에서 촛불 혁명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공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두 개를 병렬해서 동일시하면서 이거는 촛불 혁명이고 이거는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논리상으로는 일단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태극기 부대로 일명 통칭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일종의 친박 세력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보수에 있어서 위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보수의 일종의 이제 통합이나 정통성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다급함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그 예. 촛불 혁명이라는 걸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이게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번에 이게 문 대통령이 프랑스 가가 프랑스 혁명하고 비유했는데 네. 혁명이라는 건 이게 기존의 어떤 법 질서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변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탄핵은요. 모든 게 우리 헌정 질서 안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예. 우리 헌법에 탄핵 조문이 있고 따라서 이게 그 국회에서 의결했고 그럼 이게 헌재에서 결정했으면 기존의 우리 헌법 체계나 정치 체계가 뭐 왕정에서 공화정 바뀐다든지 전혀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혁명이다. 이런 이게 용어가 개념에 안 맞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게 현 정권 있잖아요. 정권이 이게 촛불뿐만 아니라 태극기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춘추 전국 시대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묵자. 네. 겸해서를 주장한. 네. 이분이 이게 뭐라 했냐면 항상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이게 보는 게 낫고 예. 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귀로 듣는 게 낫다. 아, 좋은 그럼 이게 말이네. 그 촛불이든 태극기든 좀 이게 다 민심이에요. 저렇게 민심은 겸허하게 청취해야지. 예. 한쪽에 촛불만 민심이고 태극기를 이게 무조건 뭐 거구 일배 수준의 이게 무조건 반정부 이런 식으로 이게 폄하하면요 절대 이게 우리가 미래로 대통합으로 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고 이걸 보니까 폄하해서 이렇게 붙인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호칭이라니까. 이재익 PD가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줬는데 부대라는 표현이 사실 좋은 뜻으로 쓰인 적도 보니까 많아요. 민주화혁명 때 87년에도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대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시위를 이끌었고 그 뒤로도 또 유모차 부대 나온 적 있었잖아요. 저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선 나와서 그 쇠고기 파동 때나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대가 뭐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집 나간 집토끼를 우선 다시 데리고 와야지 이게 뭐가 좀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전원책 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집 나간 며느리를 지금 전원철이니까 전화 구워서 냄새 풍겨서 데리고 들어오게 하려고 전원책 위원을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집 나간 집토끼를 데리고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도 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집 나간 집토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면 도로새누리당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냐 뭐 이렇게 비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정치 현실만 일단 말씀드리면 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른바 친박 세력이라고 불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지지하는 분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네. 반쪽알이 보수정당밖에 안 된다 우리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세력하고 만약에 절연을 하게 되면 보수가 또 분열한다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한국 사회 보수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세력 저 세력 다 모아가지고 지금 보수의 일종의 이제 그 큰형 맏형 역할을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또 불가피한 그런 이제 현실을 인정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정치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그럼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제가 이게 당원은 아니지만 대한애국당도 이게 법률 고문을 맡고 있고요. 아, 예. 저는 이게 옛날에 자유한국당에 있었는데 네. 항상 이게 모든 정당은 집토끼하고 이게 산토끼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집토끼를 잡으면 이게 산토끼가 안 되는 거고 네. 또 이게 반대가 되는데 그럼 이게 두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쉬우냐. 저는 이게 일석이조 하나 돌 던지고 이게 새 두 마리 잡는 건 기적이에요. 따라서 이게 동시에 그렇죠. 두 토끼를 잡기는 그러다 보면 이게 두 토끼 다 놓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보수가 나아갈 길은 우리에게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이후에 산토끼 쪽으로 확장을 해야지. 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저는 친박 있잖아요. 예. 태극기보다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가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1년 표는 이게 1,000만 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로 얻어올 수 있는 건 1,200만 표에 불과할 겁니다. 1,000만 표가 넘을까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지지가 지금 정당이 한 20% 넘으면요. 네. 그중에 한 절반이 친박이에요. 그다음에 절반이 이제 비박인데 따라서 이게 저는 일단 이게 보수 단일 대우부터 확실하게 집토끼부터 잡아놓고 그다음에 쇄신을 통해서 중도로 산토끼 쪽으로 나아가야지 지금처럼 이게 집토끼를 버리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의 고민도 거기서 이게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보수가 희망이 있느냐, 보수의 미래가 뭐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보수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보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못 가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렇게 네.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보수는 어디로 그럼 과연 나갈 거냐? 다수의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낼 거냐? 그럼 일단 다 섞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보수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네,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보수 쪽의 고민이 당연히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대신에 요즘 보수 쪽에서 또 유튜브를 점령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TV 홍카콜라라는 이름의 방송을 시작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싱크탱크까지 설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말 집 나간 토끼도 불러오고 또 산토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서정욱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